자, 3차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3차시는 사회복지 실천 분야와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사회복지 실천 분야는 사회 서비스의 이제 제공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여러 이제 복지 기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기관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실전 분야가 나눠지는데, 그 사회복지 실전 분야를 좀 보면은요, 이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분야는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아동이나 뭐 청소년, 노인 이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 중심, 이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클라이언트의 생애 주기, 이 생애 주기 전반과 또 다양한 문제 영역, 이 다양한 문제 영역을 아우르는 그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분야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크게 이제 전통적 분야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전통적 분야는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아동 복지, 아니면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이제 이런 분야가 이제 전통적 분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동복지 하면은 뭐 아동보호나 위탁가정, 또 입양, 또 보육, 이런 아동의 건전한 어떤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분야고요. 이게 이제 전통 분야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는 학교 부적응이나 또 비행, 또 학업 중단, 이런 청소년이 겪는 어떤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이 노인복지는 노인 돌봄, 또 치매 관리, 또 경제적 어려움 해소, 그리고 사회 참여 증진, 이런 노년기 삶의 질,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가 바로 노인복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이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자립이라든지 재활, 또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요. 또 차별을 없애는데 이제 주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 여성복지는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 미혼모를 지원하고, 또 여성의 사회 참여, 이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게 바로 여성복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분야를 얘기할 때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온 분야고,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 이것은 이 새롭게 부상한다 이 말은요, 이 다양한 이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그런 부분을 아우르는 그런 클라이언트의 생애 주기 전반과 다양한 문제 영역, 이것을 아우르는 분야가 바로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사회복지라든지 의료 사회복지라든지 또 정신건강 사회복지, 그리고 교정사회복지, 또 산업사회복지, 그리고 군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에 이제 사회복지에서 이제 전담 상담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도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의료 사회복지,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도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와 사회복지를 연관시켜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도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약계층에게 또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교정사회복지, 이것은 이제 교도소나 이제 이런 데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정이라든지 재사회를 돕는 그런 걸 하죠. 그리고 이제 군사회복지, 군대에서도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여러 가지 상담 관련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이런 분야들인데, 특히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어떤 학교 부적응, 이 학교 부적응 문제, 또 학폭, 학교 폭력, 이제 이런 걸 다루는 분야죠.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는 상담사가 상주를 하면서 위클래스식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회복지, 이제 대형 병원에 있는데 제가 그 분당에 있는 서울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 거기에 그 저희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이제 수술을 하셨을 때 의료사회복지사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에 도움 아니면 안내 이런 거를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회복지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구나라는 걸 제가 또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 또 가족 이런 걸 돕는 것이 이제 의료사회복지고요. 대형 병원, 그리고 지역 병원 이런 데 다 이제 상주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정사회복지, 이것은 교도소 또 보호관찰소, 이 보호관찰소에서 수감자 또 보호관찰 대상자 이런 사람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 또는 재사회를 돕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도 안양의 보호관찰 제가 위원이라서 청소년 그러니까 촉법 청소년 하면 10살부터 14살 그리고 이제 촉법 소녀 지나서 소년원에 있는 어떤 우범이나 뭐 범죄 소년들 그런 소년들을 상담하는 일을 이제 자원봉사가 할 기회가 제가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교정사회복지 분야도 기존에는 그 신앙 종교단체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이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교정 교도소 안에서도 뭐 자해 위험도 있고요.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못해서 굉장히 그 독방이 아닌 그 여럿이 쓰는 시설에서 방에서 싸움이나 폭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감정의 변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어떤 정신 세계를 확립하고 사회 재복귀를 위해서 자꾸 이제 상담도 하고 하면서 내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신앙의 힘도 좋지만 전문적인 어떤 또 분야로 이 전문가의 어떤 상담을 좀 집중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상담사 하시는 분들도 투입이 돼서 또 많은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사회복지도 요즘에는 굉장히 인간다운 삶 그리고 사회의 어떤 재복귀 재사회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발달된 부분이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산업사회복지 이것은 이제 기업 내에서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또 가정 문제 또 직장 내 갈등 이런 것을 다루어서 직원들의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제 산업사회복지 이 분야도 이제 많이 새로운 분야로 발전이 되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사회복지에서 직업상담사 1, 2급 이런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취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여기에 또 상담도 또 갖고 하시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어떤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투입이 돼서
직장 내 갈등,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또 다양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회복지, 군사회복지 이 부분에도 이제 군인들 대상으로 해서 군 내 갈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 그 상담하시는 박사님들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활발하게 상담도 하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군 사회복지 이런 분야도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복지 실천 분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제한된 대상, 아동, 뭐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이렇게 딱딱딱 갈라지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변화적으로 이 문제 영역을 아우르는 상담 분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학교 사회복지라든지 의료 사회복지라든지 정신 건강 사회복지 뭐 교정 사회복지, 산업 사회복지 이런 분야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직접적 실천 방법과 간접적 실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수준별 범위별 실천 방법은 또 어떻다 하지 뭐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다양한 문제 영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분야가 학교라든지 의료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교정이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군사회복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따라 분류되는 이제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가족복지, 빈곤복지, 다문화복지, 환경복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또 복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따라서 또 사회복지 실천 분야로 또 다루게 되는데 가족복지는 가족 내 갈등을 다루겠죠. 또는 뭐 가정의 해치 위기, 또 한부모 가족, 또 다양한 가족 이런 여러 가지 가족 문제를 다룹니다. 이건 역시 사회복지 하나의 실천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빈곤복지 이것은 이제 빈곤 문제 해결과 자활을 지원하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이 선별적 복지 부분이 특히 이제 많이 이제 빈곤 복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민족 국가가 아니고 다변화 사회에서 여러 민족이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복지가 또 많이 이제 또 발전이 되는 부분인데 이건 역시 사회복지 실천 분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적응과 이제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굉장히 이 대기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경 문제도 많이 다뤄지는 분야인데 인간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생태계를 잘 지키면서 인간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이런 분야에도 이제 사회복지가 실천 분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개별 사회 사업으로 돕는다든지 아니면 집단 사회 사업으로 돕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조직 사업으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돕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개별 사회 사업으로 돕는 것은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입니다. 개별적으로 돕는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는 게 가장 전통적인 기본적인 개별 사회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집단 사회 사업 이것은
비슷한 문제를 가진 두 명 이상의 어떤 클라이언트가 집단을 이룸으로써 경험을 나누고 또 서로 지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을 돕는 방법이죠. 그래서 집단 활동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사회복지 실천 방법으로 이제 지역사회 조직 사업으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이것은 특정 지역사회 전체를 이제 클라이언트로 보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 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조직 사업의 어떤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 실천 방법과 간접적 실천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인 개인이나 가족, 집단과 직접 대면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서 자아인식을 강화하거나 또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혹은 그 대인 관계 능력, 이 대인 관계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직접적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간접적 방법,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 충족 또는 문제 해결, 이것을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어떤 환경, 이 환경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환경은 가족과 집단 또 지역사회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제도와 정책, 가치관, 이런 걸 다 포함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으로서의 어떤 간접적 실천, 이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제언한다든지 또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성 개선, 이런 것을 클라이언트의 어떤 변화 또는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그 개입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회복지사 역할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이 다양한 분야와 방법론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어떤 핵심적인 존재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이것을 넘어서서 여러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사인데, 이 사회복지사는요, 조력자 역할도 하고요, 또 중개자 역할도 하고요, 또 옹호자 역할도 하고요, 조정자 역할도 하고, 교사 역할도 하고, 전문가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이제 상담자 역할도 하고, 치료자, 정보 제공자, 교육자, 이제 이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자원 또 조직을 상호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중개자, 브로커 역할도 하고, 중재자, 마더레이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사례 관리자 역할도 하고, 또 대변자,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나서서 같이 그 데모 활동을 한다든지 같이 대변자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변자 역할도 하고요. 옹호자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중개자, 브로커와 중재자, 마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력자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조력자 하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고 지지도 주고, 이런 용기와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조력자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자 역할, 이제 브로커 역할, 이것은요, 중개를 하는 거예요. 뭘 중개하나? 자원, 서비스, 이것을 제공하는 기관과 클라이언트를 중개한다. 즉,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옹호자 역할을 할 때는 권리가 뭐 부당하게 침해받았다든지 이럴 때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이런 옹호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조종자 역할, 이것은요,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이웃, 이런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이 이제 조종자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역할, 이것은 클라이언트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지식,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는 역할인데 이런 교사 역할도 또 사회복지사가 하죠.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이것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즉 전문가 역할인데, 이렇게 사회복지사는 조력자와 중개자, 옹호자, 뭐 조종자, 교사, 전문가, 사례관리자, 대변자, 옹호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분야와 방법, 이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사회복지사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할 때, 특히 이제 전문가로서 어떤 자원에 연계된 중개자 역할, 그리고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중재자 역할,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담자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복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사회복지의 가장 중추적인 어떤 그 전문가는 역시 이제 사회복지사고요. 이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제 기술을 필요로 하고, 또 아울러 전문가로서 윤리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 다양한 지식, 또 기술, 이것을 학습하고 또 지속적인 훈련과 개발, 이걸 함으로써 전문가로서 또 직업 윤리, 이 직업 윤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자세가 더욱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의 그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범위를 미시적, 뭐 중시적, 거시적,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표도 막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 미시적 수준은요,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친밀한 상호작용, 이 친밀한 상호작용에 개입하는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죠. 개인 대 개인이라든지, 뭐, 가족 구성 간, 또 부부 간의 관계, 이제 이것을 미시적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 범위 또는 중시적 접근, 이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뭐 직접 클라이언트와 어떤 상호작용하는 그런 집단, 그런 조직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중범위 수준의 어떤 그 수준은요, 미시적 수준, 개인 대 개인 이런 미시적 수준보다는 덜 이제 친밀하지만
클라이언트와 어떤 통상적인 상호작용, 교류,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또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거시적 입장에서는 뭐 지역사회나 이제 국가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실천 부분에서 범위별로 우리가 상담을 하면 미시적인 어떤 개인이나 가족, 또 중시적인 집단이나 조직, 집단이나 조직 이제 중시적인 입장에서는 뭐 직장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지역사회나 국가, 이런 여러 가지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라든지 이제 갈등 관계가 생기고, 여기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또 여러 가지 옹호자가 될 수도 있고,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 중개자가 될 수도 있고, 중재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은 관련법과 또 제도의 영향을 받는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 혹은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떤 거시적 수준의 이제 국가죠. 국가나 지역사회죠. 거시적 수준의 어떤 법과 제도, 정책, 또 사회의 어떤 역량, 이런 걸 이해를 해서 불합리하거나 부족한 경우는 개선하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옹호자로서 또 지지자로서 대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차 수업을 마치고요.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